이해를 할 때 너무 에너지가 들 때는 이해를 보류하라는 거예요. 하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사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용을 먼저 하다 보면 우리 근육이 알아버려요. 근육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해는 한참 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오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몸부림치면칠수록 브레인에서 로드가 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러면 싫어져 버려요. 힘들면 싫어져요. 힘들면 하지 않아요. 우리 브레인이 영악해요. 자전거 배우고 우리가 말 배우고 걸음 기억던 이 절차 기억은 이해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반복을 하면 돼요. 반복은 힘이 세요. 반복은 위대함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이 이해를 강조를 하잖아요. 이건 좀 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한다는 것은 브레인이 좀 더 확산적으로 연결되고 종합적 사고가 가능해야 이해가 통습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초등학생들한테 분수라든지 고등학생들 어려운 경우에 미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려 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 말이 50%는 맞는데 그게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그 관점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공부도 최종적으로 이해는 해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자, 그럼 이해는 우리 인간이 이해가 왜 그렇게 중요해졌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는. 두말할 것 중요한데 이해가 왜 중요하냐 인간에. 이해는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이론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은 일반화를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양자역학에서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포텐셜 함수 속에서 전자의 그 행동을 다양한 각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라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게 일반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조선시대 이제 성리학에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그게 일반화입니다. 그때 이제 이해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숭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숭상하다 보니까 모든 교육이 이해 위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조금 더 효율 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효율 면에서는 그걸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는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자, 훈련은 어디서 많이 하느냐 하면 훈련은 소방대원들, 유격대원들, 자, 군에 가면 훈련을 많이 해요. 훈련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공부했는 걸 훈련이라 안 부르죠. 대학교에서 고소가 간 걸 훈련이라 안 부르죠. 훈련이란 말을 언제 쓰느냐 하면 논산훈련소 신병훈련, 도예가들이 훈련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특정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요.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특정한 임무를 하는데 왜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훈련의 핵심은 사고 과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이해하고 반대입니다. 이해해서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 전 세계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뭐냐. 이거 이제 심리학자들 많이 연구했죠. 이건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위급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 상황에서는 위험한 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위험합니다. 불이 난 건물 속에서. 이럴 때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걸 무의식적 행동을 근육이 기억하도록 심어놓는 과정을 훈련이라 그래요. 근데 훈련은 위기 상황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파워풀뿐 아니라 위기 상황이 아닐 때도 훈련은 전문가를 만들어줘요. 흔히 달인 있죠. 달인이라는 거 보셨죠, 프로. 그 프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타자를 하든지, 이렇게 무를 썰든지, 우편물을 착착 분류를 하든지, 달인들 나오잖아요. 그건 참 제가 넉넉히 볼 때가 많은데, 이게 이제 훈련의 결과거든요. 그 달인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훈련은. 네. 그리고 훈련은 좀 나쁜 의미에서는 또 중독으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간의 정신작용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는데, 물론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봐요. 나이에 따라서. 예. 보면 이해는 일반화는 하는데 구체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구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왜 구체화가 되냐면 훈련을 하면 요 적어놨잖아요. 제가 자동화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훈련하면 자동적으로 인출이 됩니다. 뭐가? 우리의 행동이. 됐죠? 그건 다 알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는, 그럼 기억이라는 행위는 우리 인간한테 뭘 가져주느냐 하면 개별화를 시켜줘요. 무엇을 개별화? 내가 하는 공부든 내가 하는 행동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요. 기억이 되면 인터넷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기억하면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개인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에 유포되는 정보가 몇 년에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왜 우리 인간의 지식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야, 그거 구글에서 넘쳐나는 지식을 그 힘들고 왜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톡톡 치면 다 나오는데, 스마트폰 눌리면 다 나오는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맞아요. 누르면 나와요. 그리고 지하철 누구나 다 눌러갖고 정보를 찾죠. 근데 그렇게 찾은 정보는 쓰고 버리는 정보고 내 감정하고 링크되는 정보가 아니야. 기억의 핵심은 개별화입니다. 개별화란 말은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고유한 재산이 되었고 나의 감정하고 링크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내 감정하고 링크됐을 때, 기억이 감정하고 링크돼 버렸을 때 나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뭐 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에서는 행동이라 그래요. 그럼 인간이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행동을 할까요? 간단해요. 느낌이 생겨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악수를 할 건지 포옹을 할 건지 이런 모든 이 행동의 구체적 강도는 내가 그 사람하고 맺었는 정서적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게 그 사람하고 함께 했던 공유된 기억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건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주일 전에 체험했던 겁니다. 이제 상을 당한 집에 이제 문상을 가면 상주 입장에서 이렇게 그 한 3일장을 하면 뭐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막 울고 이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저는 그걸 좀 회람되게 그런데 그런 관찰을 많이 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숨김없이 여실하게 드러날 때가 상갓집입니다. 예. 근데 그걸 관찰해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그 구성원으로서 딱 이렇게 보면, 그 돌아가신 분하고 문상 온 사람이 100명이 있다 하면, 그 개별 사람들의 그 관계를 대부분 다 알잖아요. 어떤 관계라는 거. 그러면 그 문상 온 사람들이 말만 하고 갈 때 있고, 울음을 머금고 가는 사람 있고, 통곡을 하는 사람 있고, 상주를 껴안고 가는 사람 있고,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잡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 있고, 그 다양한 경우를 전부 다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한 내가 4-5개 나열을 했는데 나열을 해봐야 돼요.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넉넉고 그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봤던 거는 어떤 나이 드신 사장인데 아들까지 데리고 와갖고 말도 몇 마디 안 하고 그 근엄한 사람이 눈물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 듣고 싶은냐면 이러한 우리가 슬픔이란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거의 상갓집에 있으면 그 10개 정도를 다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미묘하게 다 달라요. 그 다른 정도를 그 돌아가신 분하고 그 기억 관계로 딱 매칭해 가 보면 전부 다 맥락적으로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상갓집에서 우리가 표현한 것은 감정이죠. 슬픔이란 감정이죠. 그런데 그 슬픔이란 감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그 바탕에는 그 돌아가신 분하고 살았을 때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던 뭐죠? 기억. 특히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받던 사람은 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돌아가도 통곡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불효 자식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니고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브레인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명확해지는 게 이 기억이란 문제가 우리가 뭐 시험 점수를 잘 먹고 공부를 빨리 해서 필요한 그거는 최근에 생긴 문제고 일이고 기억이야말로 인간 존재 그 자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이 학습법에서 기억을 등한시 하잖아요.
인터넷에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기억해? 인터넷에 있는 기억은 우리의 감정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그 기억. 우리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질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넘쳐나니까. 오히려 뭐 너무 정보가 넘쳐나니까 그 일종의 무슨 공해처럼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점점 뭐 되고 싶지 않는 종이 돼가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우리 인간은 자 전쟁을 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사람은 악착같이 뭐 되고 싶어 해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은 사실 뭐 되고 싶은 게 흐릿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 기억의 강도하고 기억의 깊이의 차이에서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시 불러와야 되는 것은 창의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기억을 저장을 하잖아요. 모든 걸. 기억을 외주 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국방을, 방위를 게르만족에 용역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기억을 바깥에 PC나 스마트폰에 기억을 저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브레인은 별로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없어지면 뭐 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전국 다니면서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부 좀 제가 어떤 점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주입식 암기 교육을 너무 저 사람이 강조를 한다 이래갖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강조하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런 거하고 개를 달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브레인 안에 이성을 담당하고 뭐 논리적 계산을 하고 이런 영역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있는 영역은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브레인 안에 있는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해마, 편도체, 그 다음에 전대상해, 후대상해, 뭐 이 안에 이만한 덩어리입니다. 브레인 안에 이만한 덩어리가 거의 다 감정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그걸 1930년도에 파페체라는 사람이 고양이에서 그 감정을 일으키는 회로를 찾다가 발견했는데 1930년도입니다. 저 책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 책에도 작년도 썼는 이 책에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DNA 피질이잖아요. 이게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기억을 만드는 영역은 어딨냐면 요 안입니다. 특히 요 해마 이쪽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냐 안 하냐는 넌센스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브레인을 보면 브레인 안에 그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이걸 기억 회로라고 기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1930년도에 미국의 파페츠라는 그 브레인 과학자가 동물에서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회로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그 유명한 파페츠 회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해마에서 대상회로 가고 시상 전액으로 가서 대상 다발로 가서 다시 해마로 돌아오는 이 페루프입니다. 페루프란 말이 회로를 그린다는 겁니다. 계속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정신작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죠? 있어요. 아침에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죠. 한마디 섭섭한 소리를 누구한테 들으면 이게 안 잊어지고 뭐 저녁에 자기 전까지도 막 괘씸하게 그놈이 뭐 왜 이런 이야기 했어? 이런 탁 떠오를 때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회로를 돌아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기억할 때 반복해서 기억하잖아요. 회로를 돌려서 그런 겁니다. 결론. 기억을 만드는 영역하고 감정을 만드는 영역은 두 영역이 동일한 영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억이란 문제하고 감정이란 문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건 감정이죠. 그러면 하고 싶은 힘이 강한 사람은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데 기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면 되니까요. 기억이 꼭 감정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학습법은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의 명시, 뭐 청록파시나 이런 명시를 한 10편을 암송을 했다 해보세요. 아마 그 학생은 나중에 국문학과 가서 시인이 될 거예요. 반대로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 저처럼 물리 상수,
뭐 프랑크 상수나 그다음에 전하량이나 이런 상수를 많이 기억했다면 그 사람은 물리학자가 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직업을 택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는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통계를 내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무슨 과목을 좋아했는가에 관련이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럼 무슨 과목이 좋아했는가 보면 그 과목의 선생한테 칭찬을 들은 거예요. 칭찬을 어떻게 듣게 됐겠어요? 자, 역사 선생 같으면 내가 역사 선생 같으면 어떤 학생을 칭찬하겠어요? 내가 가르친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그 기억뿐만 아니라 기억을 동반해서 그 대답하는 학생 얼굴이 환해지고 너무 재밌어요 하고 하는 학생을 보면 나도 그 얼굴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죠. 칭찬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어느 과목을 좋아했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느 과목을 좋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과목에 있는 내용을 감정을 동반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했다는 말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기억했다는 말이 됩니다. 시를 기억하고 수학 공식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을 그렇게 택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명확한 걸 최근의 창의성에 대한 해석들이 최근 30년 우리 사회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기억을 너무 폄하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게 왜 그랬냐면 토론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강조를 하면서 창의성을 기억하고 분리됐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큰 미스를 하게 됐다 봤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기억을 강조하라는 게 무슨 시험 점수를 잘 받고 뭐 성공하는 그런 의미를 보다 욕망하는 인간이 되자는 겁니다. 그 욕망이 감정이고 그 감정은 전적으로 기억에 나왔고 궁금한 분은 문상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는가? 어떻게 슬픔을 표현하는가? 그걸 전부 다 기억하고 한 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시절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돌아가시면 진짜 서글프게 울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부모라 해도 함께 한 기억이 거의 없으면 울고 싶어도 힘들어져요. 이건 참 아이러니해요. 울고 싶어도 안 울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은 얼마나 많은 기억을 함께 해요, 요즘에. 침대도 같이 자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반려견을 죽으면 그렇게 슬퍼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이제? 이거 황당한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려견이 죽으면 이렇게 슬픈데 그 모든 뿌리가 어디냐면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저에 대한 기억의 이론, 그 창의성 관계를 다른 유튜브를 보신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제가 기억을 강조하는 것은 기억이 곧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감정은 왜 중요하냐? 감정은 우리의 존재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느낌 따라 행동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수 나처럼 기억은 왜 감정을 만들어주느냐. 그런데 개별화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 기억이지. 당신 기억이 아니라 제3자의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억은 고유한 그 사람의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한 브레인 속으로 집어넣고 브레인 속에 각인이 돼야만이 그 사람을 감정을 울려주는 겁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넘쳐나도 그것은 내하고 관계없습니다.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걸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기억이 감정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학습법은 결국은 학습은 기억이잖아요. 기억을 잘한다는 말은 감정을 풍부하고 감정을 다양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감정이 생겨 좋아지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지니까 모든 자연과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양자역학은 제가 전공 비슷하게 했고, 뭐 연력학, 전체 물리학, 고전 물리학,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지질학, 암석학, 기후학, 해양학, 토양학, 식물학, 동물학, 유전학, 분자세포 생물학, 식물 분류학, 뉴로사이언스, 신경구조학, 척추동물 비교 신경해부학, 20개 이상 학문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든 학문이 좋아지니까
그 분야가, 그 학문이 내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으니까요. 그 김춘수 씨,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 가장 좋아하는 꽃이 이름을 불러줘서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걸 학문에 적용을 하지 않을까요? 이름을 불러줘야죠. 친구가 되려면 이름을 불러줘야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물어보면 그 이름이 너무 많은데, 분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물리 방정식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 끝나고,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박사학위 끝나고 연구소에서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연구를 했어요. 반도체 레이저 연구를 이쪽 하다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과학 운동을 하면서,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과학 문화 운동을 하면서 갖고 있던 가장 깊은 어떤 문제의식이랄까, 세상을 보는 관점은 뭐였냐면, 왜 사람들은 자연과학을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이제 굉장히 천착했어요. 자, 오케이, 그건 조금 뒤에 있습니다. 이제 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대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이해를 너무 강조하면 브레인 발달 과정에서 이해를 할 그 브레인의 연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조상. 브레인 사이언스하고 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생한테 분수를 가르쳐 준다 합시다.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산수를 싫어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분수에서 나오거든요. 분수란 개념은 어른들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좀 어렵게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분수가. 근데 그걸 애들한테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나오는 학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이제 부모가 애들한테 가르치지 말아, 못 가르치는 뭐냐면, 야, 너 그것도 이해 못 해. 야, 어떻게 너 그것도 이해 못 하냐. 이렇게 하죠. 말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되면 애들이 부모가 강압적으로 가르치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생리 반응이 전정기라는 거, 코르티졸이 부신피에서 확 분비가 돼요. 이게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아가고 브레인으로 곧장 들어가요. 코르티졸이라는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만드는 이 케미칼이, 호르몬이 브레인에 들어갔는데 기억 영역, 감정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에 코르티졸이 해마로 들어가면 심지어 해마의 뉴런들, 세포를 죽여요. 편도체는 조금 반대작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려운 사람한테 공부를 하면 주눅 들다가 더 강압적으로 막 이해를 하라고, 이것도 모르냐고 푸시를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면 하얗게 질려버려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런 이야기 하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브레인에서 이해가 자꾸 안 되는 걸 부모나 선생들이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이 문제, 초등학교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애는 노력은 해요. 부모가 뭐 이렇게, 그 다음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하라 하니까 애들이 하고 싶어지고 하는데도 이게 이해는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는 어떤 한 팩트를 이해하려면 주변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주변 정보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해갖고 그것에서 공통 부분이 나왔을 때 일반화를 하면서 이해라는 한 차원 도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부 초등학생들한테는 브레인 발달상으로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많은 걸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권하는 방법이 뭐냐면, 분수로 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분수를 그 조각 그림 있잖아요. 사각형, 조각그림. 사각형이 좋아요. 조각그림을 놔놓고 피자처럼 4개, 5개 놔놓고 조각 몇 개 딱 카운트를 시계 보면 그건 금방 따라 하거든요. 그걸 익숙화시키면 돼요. 그건 무슨 기억이냐면, 그건 이해가 없잖아요. 시각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됐죠? 그걸 절차기억이라고 그래요. 절차기억으로 먼저 체득을 하고 나면 내가 그냥 이해하기 전에 이해하지 않고도 우리가 능숙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타는 원리를 알고 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누구나 다 타요. 조금만 훈련하면. 근데 왜 이걸 다른 학문 분야에 적용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가 너무 강조했던 학습법의 중요한 핸디캡이에요. 이해는 대단해요. 이해는 고등학교 이때 같은 굉장히 이해를 가르쳐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이해는 정확히 해야 되는데, 개념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할 때 너무 에너지가 들 때는 이해를 보류하라는 거예요. 하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사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용을 먼저 하다 보면 우리 근육이 알아버려요. 근육이 익숙해지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이해는 한참 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해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려고 몸부림치면칠수록 브레인에서 로드가 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러면 싫어져 버려요. 힘들면 싫어져요. 힘들면 하지 않아요. 우리 브레인이 영악해요. 언제 포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게 너무 힘이 든다 하면 우리 근육을 계속 움직이고 헛수고 오잖아요. 에너지를 허비해버리잖아요. 그럼 브레인이 스탑 닥치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물리 개념이나 어려운 수식을 이야기하면 브레인이 문을 닫아버려요. 브레인이 그게 훌륭한 겁니다. 브레인이 멍청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려고 그 순간에 그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면 염증 반응, 싫어하는 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 물리를 싫어하고 수학을 싫어하게 된 게 그때 스탑을 해줘야 되는데 분위기상 내가 떠밀려갖고 갈 수밖에 없는 좋은 대학은 가야 되고 점수는 올려야 되고 이렇게 떠밀려서 그 낭떠러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스탑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조용하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전거 배우고 우리가 말 배우고 걸음 기억던 이 절차 기억은 이해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반복을 하면 돼요. 반복은 힘이 세요. 반복은 위대함을 낳습니다. 반복은 위대함을 낳아요. 그래서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오면 브레인을 써갖고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몸으로 갖고 이해하려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절차기억으로. 이게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아까 나왔죠. 훈련은 자동화를 통해 갖고 자동화가 되면 최고의 효율이 일어납니다. 자동화가 되면 최고의 효율이 일어나고 가장 짧은 시간에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훈련 자동화에도 90% 좋은 점이 있는데 10%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가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경력자가 돼요. 요건 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3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 전문가가 됐을까요? 전문가는 함부로 이렇게 안 붙여주잖아요. 내가 세무 전문가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 직장 정년 퇴임할 때쯤 되면 그걸 고경력자라 그러죠. 그래서 자동화에만 머물면 고경력자의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면 한 단계 도약하려면 그러면 뭐냐면 자동화를 일시 스탑을 해줘야 돼요. 자동화 반응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습관화되면 자동화 반응을 스탑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자동화 반응이 해결하지 못한 고차원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즉 코로나든지 IMF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전의 방법이 통용이 안 돼요. 그럼 이전의 방법에 자동화된 방법을 스탑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돼요. 그래서 도약을 전포를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예. 그래서 자, 요까지 했는 거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 그 다음에 이해는 일반화하고 기억은 개별화하고 훈련은 자동화한다. 알츠하이머스 치매를 예방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면 사실 지금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상당히 비과학적인 얘기도 막 TV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화투를 치라. 필름이 끊어졌는데 집에 왔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해마가 전혀 정보를 인코딩을 못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게 혼자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혼자 집에 있고 TV만 보고 점점 이제 해마가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점점 퇴화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죠. 계속 밸런스된 활동을 하면은 사실은 뇌는 굉장히 오래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쌩쌩하게 잘 할 수 있는데 모든 뇌에 일어나는 정보 처리의 핵심은 사실은 주의예요, 주의.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 주의라는 건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정보 처리의 시작을 하게 하는 뇌에서 스타트 버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딴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막 떠드시는데 그 말이 전혀 처리가 안 되죠. 그 뇌의 특징이 마치 이렇게 무대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추면은 고기만 딱 보이잖아요. 그 주변에 막 춤추고 뭐 해도 안 보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데만 보이지.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주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텐션. 근데 학습을 할 때도 이건 뭐 해마의 학습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학습이 마찬가지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요즘에 이제 혼동하시는 게 뭐 건망증. 내가 차키를 어디다 뒀지?
치매인가 봐. 막 계속 이렇게 그 비약적인 생각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그런 뭘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다, 뭐가 기억이 안 난다, 뭐 깜빡깜빡한다 이런 것들은 대개는 이제 주의 장애인 경우 혹은 주의력이 좀 산만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형성이 안 된 상황인데 자기가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차 키를 뭐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하면서 이거 놓으면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하면서 뭐 와서 글쎄 말이야 그 사람 왜 그랬지? 전화 딱 끝난 다음에 또 누가 나오라고 전화 그래 나갈게 했는데 차 키를 어디다 뒀지 내가? 막 하면서 방금 내가 어디다 뒀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게 치매인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생각해보면 차 키를 놓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전화를 하면서 전혀 자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차 키를 어디다 뒀는지 여러 가지를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뇌가 그거를 접수를 안 하는 거죠. 아예. 그 기억이 없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온다고 막 뇌한테 뭐라 그러면서 뭐 질병 단계라고. 그리고 또 주의를 정말 많이 집중해. 그러니까 소위 몰입한다고 하죠. 어텐션을 딱 거기다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스포트라이트가 점점 이렇게 드리프트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지만 미국에서 당연히 수업을 영어로 하겠죠. 근데 영어를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듣기평가 연습할 때나 잠깐만 듣고 그러지만 가면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10분 동안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온갖 집중을 하면 처리가 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10분 이후에는 이제 점점 이제 주의력이 이러면서 안 들려요. 그냥 인토네이션만 그냥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훈련을 하면 한 20분 정도는 들을 수가 있고 30분, 40분 해가지고 몇 년씩 살면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만큼 적은 노력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뇌를 잘 활용하려면 자기의 주의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를 집중하고 싶은 곳에 딱 마음을 먹으면 집중이 되고 유지할 만큼 유지하고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습이 돼야 된다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특히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해마가 아주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거의 이제 뭐 영화에 나오는 치매가 대부분 그런 치매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자기가 방금 겪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고 여러분 그 상사 중에 술 마시면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그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해마가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한 얘기를 또 한다는 거는. 그리고 뭐 필름이 끊어졌는데 집에 왔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해마가 전혀 그거는 정보를 인코딩을 못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해마가 자꾸 그렇게 술을 먹건 뭘 하건 이 오프라인 상태로 돼버린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언제든지 이제 술을 안 먹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서 상당한 위험 신호인데 뇌를 잘 활용하려면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인지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떤 허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해마가 기능을 상실하면 그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능들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를 싱싱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인지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많이 써야 돼요. 흔히들 사람들이 뇌를 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뇌를 쉬어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막 운동을 한 다음에 근육이 피곤하면 쉬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잠을 자고 그냥 쉰다. 뇌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작업을 너무 심하게 했더니 좀 쉬어줘야 되겠어.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거는 뇌가 쉬는 게 아니거든요. 뇌가 쉬게 하려면은 사실은 해마 외에 다른 데를 막 써주면 약간 이렇게 상반된 관계, 경쟁 관계에 항상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이렇게 하면은 뇌 안에서는 엄청난 경쟁이 항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가 하는 학습 및 기억 시스템은 이제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뭔가 콘텐츠를 기억해내야 되는. 근데 그 콘텐츠의 내용이 아까 일화기억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요. 내가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막 김밥 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이런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간이에요. 영어로 3W라고 하는데 W 시작하는 거 세 가지. Where 공간이죠. 그다음에 When 시간이죠. 언제 시간이라는 건 이제 순서도 포함하는 거예요. 친구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뭘 했고 그 형사들이 취조할 때 맨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제 시퀀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마에 의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마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해봤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 그 다음에 뭐 했어? 그 취조할 때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났어? 그게 이제 세 번째 무엇. 우리 그 육하원칙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뭐 이런 거, 누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디테일이 해마는 그 맵 형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끄집어내도 나머지는 이렇게 막 줄줄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 누구였지?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왜 거기 쇼핑몰에 가가지고 우리 막 지나가다가 만난 공간을 이렇게 딱 정보를 주면 맞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그 해마가 다루는 기억의 디테일을 자꾸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고 그게 아마 몸 생각하시는 분들 그 짐에 가가지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막 러닝머신도 하고 이 심폐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런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옛날에는 특히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맨날 그 사람들 만나면은 서로가 개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뭐 누구네 뭐 아들은 결혼했대야? 막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막 서로 막 이제 그런 것들만 저번에 만났는데 뭐 어쩌고 할 일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의 디테일을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볼 일이 별로 없고 근데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매일 일기를 쓰면 그런 걸 꺼내보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사람 만났어 이 수준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일을 했고 그때 내가 뭘 느꼈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꺼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면 해마 뿐만 아니라 그걸 할 때 사실은 해마의 정보를 계속 공급해주는 영역들도 다 같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소셜이 되게 사회적으로 서로 계속 인터랙션 하는 게 나이 들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과의 대화만큼 그런 디테일을 막 끄집어내기를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주의 집중 그 다음에 해마의 정보의 디테일을 끄집어내는 막 인출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마주치게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특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혼자 집에 있고 TV만 보고 TV가 저한테 뭐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계속 그냥 어떤 정보만 일방향적으로 하고 그걸 꺼내야 하는 걸 요구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이제 해마가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나 봐 점점점 퇴화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말 위험한 거죠.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뇌를 골고루 써야 된다. 뇌 부위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말이 영역별로 골고루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마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학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악기를 배운다. 나 오늘부터 드럼 배우기로 했어. 그 리듬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쭉 30분 동안 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럼 그거 하려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거 박자만 맞추고 근육 움직이는데 이것만 하면은 사실 해마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냥 나중에 참 지루했다 이런 것만 기억하겠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이게 절차적 기억이 절차적 학습이라고 하는데 procedural learning 그냥 프로시저를 하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뭐 골프를 배운다거나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는데 안 돼 이게. 근데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는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 썼다가 또 해마를 썼다가 그게 이제 뇌가 쉬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뭐 휴가를 가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 왔다. 그럼 어딜 가야 돼요. 꼭 어딜 가야 되는 건 아닌데 무조건 어딜 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가서 막 그 파라솔 엄청난 파라솔 밑에서 막 바가지를 씌우는데도 그걸 감당하고 왔는데 뇌는 쉰 것 같지가 않아. 너무 피곤해. 근데 왜 쉬다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런 게 사실은 뇌한테는 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뇌과학적으로 뇌인지과학적으로 쉬면 사실은 어딜 가지 않아도 자기 뇌가 만약에 그런 게 측정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마는 과부하다. 예를 들어서 해마 외에 선조체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면은 이게 항상 그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마는 좀 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된다든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만 하면은 사실은 뇌는 경쟁에서 얘만 계속 써주면은 다른 거는 퇴화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밸런스된 상태로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뇌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부위가 어떤 영역이 가장 맥시멈하게 쓰인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뇌는 잘 때도 쉬질 않기 때문에 계속 밸런스된 활동을 하면은 사실은 뇌는 굉장히 오래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쌩쌩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장치 이런 게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알츠하이머스 치매를 예방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면 사실은 지금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상당히 비과학적인 얘기도 막 TV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뭐 화투를 치라. 화투를 치는 건 해마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화투 칠 때 저 사람이 날 속이려 했다는 것만 기억하겠지. 그죠? 화투 룰을 배우고 이러는 건 사실은 해마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화투를 근데 치면은 뭐 소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셜 그런 건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과학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앞으로는 나오겠지만 그 정도? 요약하자면 주의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해마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하고, 또 해마 외에 다른 뇌 영역도 균형 잡힌 학습을 할 수 있게 자기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생활에. 그 상상만 하는 사람들, 해마가 상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가들, 시나리오 작가들, 뭐 영화 감독, 그다음에 뭐 미술가들, 예술가들 맨날 창작을 하잖아요. 크리에이티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업으로 하면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른 대체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루틴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의사들의 직업의 상당 부분이 루틴이에요. 그죠? 수술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사처럼 루틴을 빨리, 수술할 때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창작적으로 해볼까?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그 환자가 동의하지도 않은데 크리에이티브하게 오늘 해보자. 이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법률, 의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루틴을 정확히 지키고 아주 그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또 그런 것만 하시는 분들은 또 의사들 중에 이렇게 막 악기 하시는 분들 있어. 왜냐하면 이것만 하다가는 해마하고 별 상관없는 루틴만 계속하는 절차적 학습 기억만 하기 때문에 밸런스 된 걸 좀 하고 싶은 거, 크리에이티브한 걸 하고 싶은 거.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뇌의 특정 부분이 너무 과하게 쓰이고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걸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교육을 받아서 잘 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학습을 하셔가지고 그런 삶의 레퍼토리를 좀 풍부하게 해서 뇌의 여러 영역이 같이 쓰일 수 있게 하면 좋죠. 제가 이제 43살에 직업 바꿨으니까 42살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도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 아닌가 봐. 근데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스위칭 코스트인데, 직업을 변경시키거나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박사학위로 엔지니어의 삶을 살았지만, 저는 어찌됐건 그런 제조업체에서의 그런 삶이 나는 해피하지 않았어요. 응? 어찌됐건 뭐 맨날 가서 상사한테 깨지고 회의하고 뭐 하는 게 나는 안 맞았어요. 근데 맞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맞지 않았어요. 나는 오히려 자유롭고 좀 창의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결정해서 하고, 이런 일들이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은 당시로서 대단한 도전이죠.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좀 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리스크를 좀, 자기가 리스크를 좀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돼, 변화하려면. 그러니까 보면 그 제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철. 음식도 제철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이마다 저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다 할 때 그 철이라는 게 계절을 뜻하거든요. 나이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20대 때 새벽형 인간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20, 30대 때 새벽형 인간 이런 거는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제가 저를 보면 20, 30대는 어찌됐건 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무사히 해서 박사를 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찌됐건 회사에 들어가서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급여 같은 걸 잘 모아서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라든지, 이런 약간 원초적인 거에 초점이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자기 성장이죠. 욕심도 있고 막 이제 경쟁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축적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20대, 30대, 40대는 축적의 시간이죠. 지식의 축적, 그렇죠? 사람의 축적, 전문성의 축적, 축적의 시간인 것 같고요. 근데 50대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축적보다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잘 자기화시켜서 숙성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죠? 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도 제가 볼 때는 결과물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50 이전에 일어나는 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50 이후에는 결과물로 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쌓은 평판, 그렇죠? 그 사람이 그동안 쌓은 전문성, 이런 거에 대가로 오는 거거든요. 부라는 게. 그럼 젊은 시절에 사실 부를 누리기는 쉽지 않거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난 그런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축적의 시기인가? 아니면 지금 뭔가 그런 시기인가? 이런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20, 30대는 그냥 너무 평범했죠. 일단 뭐 공부하느냐고 애썼고, 직장 생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막 애써서 뭐 임원 되고 뭐 이런 식이었지. 뭐 다른 거 뭐
다른 건 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그런 생각 전혀 못했었어요. 공부가 지겨웠기 때문에 예? 아, 내가 정말 박사학위만 받으면 내가 책하고는 담을 쌓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또 제가 뭐 젊은 시절에 책을 많이 읽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직업이 저를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소개하는 게 직업이 되면서부터 아, 정말 공부가 너무 좋구나, 응? 너무 좋구나, 너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은퇴를 안 해도 사실은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정말 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건강을 잃지 말아라든지 돈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디 이제 리조트에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갔었는데 4시에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항상 컴퓨터 갖고 가서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 근데 가족들이 자서 텔레비도 못 봐. 그럼 4시부터 뭘 하지? 가족들이 일어나려면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죽음일 것 같아. 아, 5시간 동안 뭐예요? 먼 산 바라보는 것도 1-20분이지. 근데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 죽고요, 노인네들은 심심해 죽어. 근데 사실은요, 공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삶을 충만하게 해줘요. 전 그런 면에서,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 응? 공부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공부만큼 공자님이 그 말씀 했잖아요. 응? 자기는 공부할 때가 제일 즐겁다는데, 제가 약간 요즘 우리 공자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공부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약간 미친놈 아니야? 이런 눈빛이야. 야, 뭐 공부가 좋냐? 그 책 들여다보니까 뭐가 좋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제 주변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다 뭐 대기업 사장이나 뭐 다 지금 뭐 중견기업 오너고 한데, 물질적으로는 풍족할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충만한 건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는 얘기가 뻔하다는 거. 맨날 뭐 대통령 욕한다라든지, 무슨 골프 얘기한다라든지, 자식 얘기한다라든지.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 얘기로 모든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관심 분야가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남 욕할 시간이 없어. 응? 대통령 욕하고 싶지가 않아. 바빠, 내가. 할 일이 많아. 근데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젊어서 공부하고요, 나이 들어서 공부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하는 공부는 돈이 안 되는 공부예요.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책을 읽은 사람끼리 같이 논의하고. 저는 아침에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줌으로 키케로라는 사람이 쓴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을 이제 하고 왔거든요. 2시간 동안 딱 얘기하는데 뇌에서 불이 켜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책,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거든요. 재정의. 영어로 redefinition. 재정이 뭐냐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재정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 다음에 애정사라는 책. 이건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사전인데, 공부의 정의는 뭐냐면요, 공부는 애매모호함에서 명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럼 애매모호해, 이게 뭐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두루뭉술하다고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요, 명료해져요. 근데 공부의 핵심은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말로 공부를 하고 언어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한 사람들은요, 어휘력이 많아. 어휘력이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5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되게 제한적이야. 아, 대박이야. 끝내줘. 이런 단어 외에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볼 때 공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명료함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공부거든요. 근데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보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요. 난 그 관련해서는 박명수 있죠, 개그맨. 그 친구 얘기가 저는 제일 인상적이야. 박명수가 어떤 프로에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추운 날에는 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운 날에는 더운 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거든요. 공부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대학을 좋은 데 나왔더라도 또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고집불통이 돼. 왜? 학직불고거든요. 공자님 말씀처럼. 공부하면 즉, 불고,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연해진다는 말이죠. 반대말은 불학직고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딱딱해져요. 보면서 편협하고, 괴팍하고, 말 통하지 않고, 재미없고, 한 사람들의 특징. 딱 보면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난 20년간 거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이유보다 공부하지 않으면 너 저렇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공부더라고요. 저희 집도 뭐 제가 이렇게 뭐 아주 평범한 집안이죠. 근데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앞이 안 보이잖아요. 뭐 어째. 근데 어찌됐건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어찌됐건 그래도 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좀 살림이 피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되게 열심히 좀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쭉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 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한 5, 6년 정도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난 너무 많은 은혜를 사회로부터 잊고 있다는 거야. 서울대, 그쵸? 미국 공학 박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게 프리패스야. 사람들이 인정을, 서울대 나왔어요? 미국에서 공학 박사 받으셨어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안 할 수 있죠. 중고등학교 때. 뭐 다른 관심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대학을 못 갔거나 아니면 대학을 좀 시원찮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데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공부 못한 사람 중에요. 머리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대학 제대로 안 나와도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건건이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다른 재주가 있으면 공부 안 했죠. 내가 김연아처럼 피겨를 잘 탔다라든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했다라든지 하면 그거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률적으로 제일 그래도 투자 대비해서 성취적, 성공이라기보다 성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내가 볼 때는 공부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꼭 운동선수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어라든지 수학적 사고라든지 논리적 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운동선수가 됐건 뭐가 됐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증거가 뭐냐면 왜 공부가 중요하냐는 거의 증거가 뭐냐면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죠. 뭐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쭉 보면요. 거의 100% 해외에 다 유학을 보냈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재벌인데 재벌의 아들이고 재벌이 한 5대 정도 먹고 살 걸 해놨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데. 근데 왜 공부를 시킬까?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요. 공부하지 않으면 가진 돈을 유지할 수 없어. 그렇죠? 사기당하기 딱 좋아.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하면 사기당하기 쉽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부는 해야만 한다라는 게 공부란 무엇인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가 쭉 그런 책입니다.